찬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100가지만 세고 있으면 맛있는 거 사서 돌아온다던 엄마는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눈보라가 치는 기차역 대합실, 낯선 노숙자의 손을 잡은 채 오직 엄마만 기다리는 7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기품 있는 남색 코트는 이 누추한 풍경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던 노숙자는 코트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서 빳빳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아이의 운명은 물론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며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창동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고요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람그룹의 후계자 차건우의 집은 그 웅장한 규모만큼이나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화려한 정원 한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입주 도우미 이선영에게 그 집은 가깝고도 먼 세계였습니다. 25살의 선영은 그곳의 공기를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던 수줍은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모시던 사람은 가람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냉철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차건우였습니다. 건우는 늘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집안끼리의 약속으로 맺어진 정략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던 사내였지요. 사건은 유독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상의 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해 돌아온 건우를 부축하던 선영은 찰나의 흔들림과 외로움이 빚어낸 운명의 장난 속에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영에게는 평생 가슴에 묻어둘 비밀스러운 떨림이었으나 건우에게는 다음 날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의 아내이자 서늘한 집념을 지닌 안주인 홍설이는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선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남편 건우가 무심코 선영을 바라볼 때 스치는 찰나의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이에게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신을 줄 만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지요. 저 미천한 도우미와 내 남편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불쾌한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설이는 불안의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구태여 진실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티끌 하나 묻는 것이 싫었을 뿐이었지요. 설이는 자신의 보석함 깊숙한 곳에 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내 선영의 방 침구 사이에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설이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남편 건우가 보는 앞에서 선영의 짐 가방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내 방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감히 거짓말이야? 너 같은 도둑년을 믿고 이 집 살림을 맡겼다니 소름이 끼치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걸 마지막 자비로 알아라. 설이는 선영을 은혜를 모르는 도둑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내쫓았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서리의 섯을 퍼런 분노 앞에 선영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는 한때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주던 선영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의 분노 앞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영이라는 이름은 도둑이라는 낙인과 함께 그 저택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쫓겨난 선영은 연고도 없는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를 느낀 그녀는 자신이 건우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보복이 두려워 아이의 존재를 알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는 홀로 상고를 견디며 아들 찬이를 낳았습니다. 찬이는 아버지를 빼닮아 눈매가 깊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로부터 7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찬이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요. 엄마를 닮아 심성이 고운 7살 찬이는 그녀의 유일한 보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선영을 평화 속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쓰러진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졌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선영은 낡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곤히 잠든 아들 찬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질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찬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말입니다. 비록 자신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지만 찬이만큼은 당당한 세상의 주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선영은 그날부터 자신이 7년간 파출부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찬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찬이의 친부인 차건우가 경영하는 가람그룹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곳에서 찬이에게 가장 비싸고 기품 있는 남색 모직 코트를 한 벌 사입혔습니다. 우리 찬이 정말 멋지네. 아빠를 꼭 닮았어. 선영은 찬이의 옷깃을 여며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옷은 아이를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게 할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선영은 코트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찬이의 친부인 차건우의 사진과 자신이 밤새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담았습니다. 편지에는 찬이가 그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간절한 호소와 아이를 부탁한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선영은 찬이의 손을 잡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대저택으로 찾아가면 자신을 내쫓았던 서리에게 먼저 발각되어 찬이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수많은 사람의 눈이 있는 공공장소에 아이를 남겨두어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량리역 대합실은 이른 새벽부터 고향으로 향하거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찬이를 앉히며 선영은 아이의 주머니에 따뜻한 핫팩 2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아, 엄마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지? 100가지만 세고 있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서 금방 올 거야.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7살 찬이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고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응, 엄마. 나 씩씩하게 100번 셀게. 엄마 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릴게. 빨리 와야 해?
선영은 대답 대신 찬이의 차가운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입맞춤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강하게 마음을 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역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이 7년간 숨죽이며 키워온 아들을 차가운 역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역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가슴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찬이가 무사히 역에 도착했고 이제 세상이 아이를 돌봐줄 차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댄 채 찬이가 앉아있을 역 쪽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찬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었음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선영의 목소리는 새벽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역 밖에서는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찬이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돌아올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이는 작은 입술을 달싹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의 낮은 목소리가 역동적인 기차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이선영,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일한 진실인 찬이. 7년의 비밀은 그렇게 청량리역의 시린 공기 속에서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의 전광판은 무심하게 열차 시각을 알리고 있었고 찬이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청량리역의 시계탑은 무심하게 다음 시간을 향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찬이의 숫자가 이제 막 5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그 따뜻한 코트 속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찬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선영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소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유리창을 때리는 진눈깨비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대합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찬이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엄마가 가르쳐준 숫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장 순수한 생명의 의지였습니다. 청량리역의 거대한 유리 천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낯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따금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합실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전광판에는 전국 각지로 향하는 열차 시각표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두꺼운 외투깃을 여미며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시간은 오직 한 아이에게만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쪽 대합실의 구석진 벤치. 그곳에는 이 삭막한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7살 소년 찬이는 엄마가 사준 남색 모직 코트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 흐르는 형광등 불빛이 코트의 매끄러운 결을 따라 은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 옷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귀한 집안의 자제임을 증명하는 듯했고 아이의 뽀얀 얼굴과 깊은 눈매는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어린 왕자 같았습니다. 찬이는 작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은 노숙인 만득 영감이었습니다. 올해로 73살이 된 만득 영감은 때가 절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카키색 야전 상의를 여러 겹 껴입은 채 벤치역 기둥에 몸을 기댄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깎인 바위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손마디는 옹이진 나무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역에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도 숱하게 보아왔기에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득 영감의 눈에 비친 찬이는 그야말로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사이에서 눈이 시리도록 귀해 보이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보통 길을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이라면 금세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마련인데 가람그룹의 핏줄인 7살 찬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약속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숫자를 세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61, 62, 63. 찬이의 낮은 목소리가 역사의 소음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자꾸만 떨려오는 자신의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영하의 기온은 실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역 대합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만득 영감은 낡은 신문지를 무릎 위에 덮으며 한기를 견뎠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기운은 노인의 낡은 옷을 쉽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숫자를 세던 찬이가 고개를 돌려 만득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노인의 충혈된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만득 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이 깨끗한 아이에게 닿을까봐 혹은 누군가 자신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고 오해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찬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장아장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찬이는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두고 떠난 선영이 찬이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마지막 핫팩이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핫팩을 쥐고 만득 영감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아까부터 계속 떨고 계셔서요. 만득 영감은 멍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노인의 목구멍을 타고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것 아니냐? 너도 추울 텐데 왜 나를 주느냐? 그러자 찬이는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차가운 역사를 순식간에 봄볕처럼 환하게 만드는 마법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핫팩은 마음이 제일 예쁜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셨잖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는 천사님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예쁜 사람이라니요. 평생을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거지나 불황자라는 멸시 섞인 호칭으로 불려온 만득 영감에게 아이의 그 순수한 찬사는 심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손꽃이자 동시에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일은 평생 넘게 살아오며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건넨 핫팩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천사라니.
이 늙은이가 천사 소리를 다 듣는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만득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아이에게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핫팩을 소중하게 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노인의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역 광장에 나와 있었던 찬이는 문득 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엄마를 기다려온 7살 아이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찬이는 벤치 옆에 놓아둔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마 선영이 떠나기 전 혹시라도 아이가 배고플까봐 정성스럽게 싸준 간식 보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찬이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랩으로 감싼 작은 꿀떡 몇 알과 아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 한 팩, 그리고 한 입 크기로 썰어 넣은 샌드위치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은 음식들을 보자 찬이는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고 샌드위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만득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건데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만득 영감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얘야. 그건 내 어머니가 너 먹으라고 싸주신 귀한 음식 아니냐. 나는 괜찮으니 어서 내가 먹으렴. 하지만 찬이는 고집스럽게 샌드위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맛있는 건 나누어 먹어야 더 맛있는 거라고요. 할아버지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래요. 아이의 맑은 눈빛을 이길 수 없었던 만득 영감은 투박한 손으로 작은 샌드위치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한 조각의 빵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샌드위치는 달콤하고도 짭짤했습니다. 평생을 거친 음식으로 연명해온 노인에게 그 작은 조각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찬이 역시 주스 한 모금을 마시고 꿀떡을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대합실 한 구석에서 노인과 아이가 나누어 먹는 소박한 간식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요리 솜씨 진짜 좋죠? 찬이가 묻자 만득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맛이 좋구나. 내 어머니가 참으로 마음이 깊은 분이신 모양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나누며 잠시 동안의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허기가 가시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찬이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벤치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아직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살의 노숙인 만득 영감은 아이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퇴근 인파가 몰려오고 역사는 더욱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노인은 아이의 곁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보찜 속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만득 영감이 추운 밤을 버티기 위해 가장 아끼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얘야, 찬아.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게다. 엄마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가 여기서 같이 기다려주마. 괜찮겠니? 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득 영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엄마가 100까지만 세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몇 번이나 다시 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해요. 만득 영감은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역사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하늘은 점점 더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대합실 안의 형광등 불빛은 차가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쁜 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찬이는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아까보다 목소리에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그런 찬이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이제 곧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역사의 불이 하나둘 꺼질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어린 소년의 기다림이 얼마나 더 깊은 슬픔으로 변할지 노인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어느덧 한방눈으로 변해 역사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찬이가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득 영감은 시린 손을 맞잡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엄마가 그 약속을 지켜 돌아와 주기를 말입니다. 역사 내의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대합실도 이제 조금씩 고요 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찬이의 숫자는 어느덧 90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아이의 눈동자에는 불안함과 희망이 뒤섞인 채 역사 입구 자동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량리역의 저녁은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채 깊어만 갔습니다. 전광판에 명멸하던 열차 시각표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마지막 지방행 무궁화호 열차가 떠났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문이 하나둘 닫히고 있다는 잔인한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서쪽 대합실 구석 벤치에 꼿꼿이 앉아있던 가람그룹에 숨겨진 핏줄이자 엄마를 기다리는 7살 소년 찬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약속한 숫자를 세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아붓고 있었지요. 찬이에게 숫자를 세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유일한 밧줄이자 밀려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가냘픈 주문이었습니다. 97, 98, 99, 100. 찬이는 조심스럽게 100이라는 숫자를 뱉어내고는 고개를 들어 역 입구 자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들어오는 것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이나 서둘러 막차를 타러 뛰어가는 행인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자신을 품어주던 따스한 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이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 늦으시는 걸 거야. 다시 처음부터 세면 돼. 하나 둘 셋. 아이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늘어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청량리역의 터줏대감이자 73살의 노숙인 만득 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오며 웬만한 슬픔에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저 작은 아이가 내뱉는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역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대합실의 중앙 난방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형광등도 절전을 위해 군데군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서 찬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찬이는 어느덧 100번을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셌습니다. 이제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고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지 턱이 가슴팍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역무원들이 돌아다니며
대합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편의점의 밝은 불빛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역사는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로지 찬이의 발치에 놓인 노숙인들의 대부만 듯 영감의 낡은 보따리만이 그곳에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찬이는 갑자기 숫자를 세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텅 빈 대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지켜봐주는 만득 할아버지 외에는 그 넓은 공간에 자신과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 100번 넘게 샜는데 1000번도 넘게 샜는데 왜 안 와요? 찬이의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본물 터지듯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이지요. 으앙 엄마 어디 있어 나 무서워요. 찬이는 차가운 벤치 위에 엎드려 주먹을 꽉 쥔 채 오열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텅 빈 역사의 벽면을 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의 비명처럼 처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차가운 나무 벤치 위로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노숙인 만득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찌든 옷과 며칠을 씻지 못해 나는 고약한 냄새 그리고 거친 몰골의 자신이 갑자기 다가간다면 아이가 더 놀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 불쌍해서 어째. 만득 영감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거리로 나온 자신의 처지보다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의 운명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비록 해지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지금 당장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만득 영감은 아주 천천히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찬이는 여전히 벤치에 얼굴을 묻고 몸을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외투를 아이의 작은 등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찬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울지 마라 얘야. 만득 영감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찬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찬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고개를 살짝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을 받아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지켜주던 만득 영감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안 와요. 엄마가 나 잊어버렸나 봐요. 나 이제 어떡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엄마가 잠시 길을 잃으신 게다.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그때는 반드시 오실 게다. 그러니까 기운 내야지. 응. 만득 영감은 찬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과 아이의 보드라운 손이 맞닿은 순간 노인은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맑은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이 노인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찬이는 노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더 훌쩍였습니다. 그러다 지쳤는지
서서히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만득 영감이 덮어준 외투 덕분인지 몸의 떨림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청량리역의 추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만득 영감은 찬이가 추위에 얼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도깨비 이야기부터 바다 건너 고래 이야기까지 노인의 구수한 목소리는 차가운 대합실의 공기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찬이는 만득 영감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금씩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만득 영감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인 채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청량리역의 슬픈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열로 시작된 밤이었지만 이름 모를 노인의 낡은 외투와 따뜻한 손길은 아이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차갑고 비정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은 그 어떤 화려한 저택의 난로보다 더 뜨거운 온기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혹은 누군가 아이를 데려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찬이가 건네준 핫팩보다 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자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송이였습니다. 새벽 3시 역사의 유리창 너머로 매서운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 바닥에 닿은 눈송이들은 금세 녹아 사라졌지만 벤치 위에 웅크린 두 사람의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만득 영감은 찬이가 잠결에 내뱉는 엄마라는 짧은 부름을 들을 때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정막 속에서 만득 영감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는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품 안에 안기던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친 파도에 밀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청량리역까지 흘러들어왔지요. 그는 오늘 밤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맙구나 찬아, 이 못난 늙은이에게 다시 한번 누군가를 지킬 기회를 줘서. 노인의 혼잣말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잠든 찬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찬이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고 만득 영감은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머무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대합실의 스피커에서 치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벽 첫 차의 운행을 준비하는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만득 영감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이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주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침이 찬이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더 이상 혼자 숫자를 세며 울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역사 밖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새벽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찬이는 만득 영감의 낡은 외투 속에서 엄마의 품과는 또 다른 거칠지만 단단한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청량리역의 낡은 벤치 위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저 눈이 그치고 나면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어야겠다고. 이 귀한 아이가 이런 차가운 바닥에서 인생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노인의 눈빛은 새벽의 푸른 기운을 닮아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역사를 두드리던 매서운 눈보라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대신 그 자리를 서슬 퍼런 새벽 한기가 채웠습니다. 대합실 바닥에 냉기는 두꺼운 종이박스조차 뚫고 올라올 만큼 지독했지요. 청량리역의 터줏대감이자 73살의 노숙인 만득 영감은 자신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엄마를 기다리는 7살 소년 찬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역사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투박한 빗자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찬이는 그 소리에 놀란 듯 자그마한 몸을 들썩이며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긴 속눈썹에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른 논바닥처럼 하얗게 남아 있었지만 눈가는 여전히 발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이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은 듯 멍하니 높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곁을 지키고 있는 만득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잘 잤느냐, 찬아. 만득 영감이 쉰 목소리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찬이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작은 손으로 정성껏 가다듬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옆에 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올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찬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엄마가 100번을 세고 기다리면 꼭 오겠다고 했으니 울지 않고 씩씩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역 구석구석에서 밤을 보낸 만득 영감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득 영감의 오랜 동료이자 15년째 역에서 생활해온 달수 영감과 청량리역 식구들 중 유독 속이 깊고 조용한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들은 어제부터 만득 영감 곁에 머물던 귀공자 같은 아이의 정체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어이 만득이, 이 꼬마는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옷차림을 보니 보통 집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달수 영감이 킁킁거리며 다가오자 찬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꼽에 손을 올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찬입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친 삶을 살아온 노숙인들은 아이의 반듯한 인사 앞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세상의 눈총과 멸시를 받아온 그들에게 이토록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건네는 공경의 인사는 낯설다 못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지요. 달수 영감은 덥수룩한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요놈 참 예의가 바르구먼. 그래, 찬이라고 했나? 반갑다. 찬이의 해맑은 행동은 차갑게 굳어있던 노숙인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찬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제 종일 추위 속에서 행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얻어낸 소중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만득 형님, 애가 배고프겠소.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사 먹입시다. 김씨 아저씨의 말에
다른 이들도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원짜리 동전부터 구겨진 지폐까지 청량리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인 정성들이 만득 영감의 손바닥 위로 모였습니다. 만득 영감은 그 돈을 쥐고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찬이를 위한 따뜻한 우유였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입맛에 맞을 만한 달콤한 크림빵이었습니다. 찬아, 어서 먹으렴. 배가 고파야 엄마를 기다릴 힘도 생기는 법이란다. 찬이는 우유 컵을 받아들고는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득 영감과 다른 할아버지들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안 드세요? 허허, 우리는 이미 배부르게 먹었단다. 걱정 말고 어서 먹어. 만득 영감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지요. 하지만 찬이가 우유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배는 부른 듯 했습니다. 찬이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찬이와 청량리역 식구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이는 대합실 한 구석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자신을 돌봐주는 할아버지들에게 끊임없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영무원들이 지나갈 때도 쓰레기를 줍는 청소 아주머니들에게도 찬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삭막했던 청량리역 광장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시 머물렀다 가곤 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은 전날보다 더 떨어져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만득 영감과 동료들은 찬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들은 역 구석에서 깨끗한 종이박스를 구해와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 중 가장 깨끗한 것들을 골라 바닥에 겹겹이 깔았습니다. 자, 찬아. 여기가 오늘 내 침대란다. 할아버지들이 만든 청량리 성이지. 달수 영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낡은 옷바구니와 헌 옷으로 만든 잠자리였지만 찬이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침대라도 되는 양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만득 영감이 덮어주는 해진 코트 속으로 쏙 들어가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따뜻해요. 우리 엄마가 오시면 할아버지들한테 꼭 고맙다고 말해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마음씨 착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 만득 영감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찬이의 엄마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 아이가 버려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노숙인과 홀로 남겨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찬이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간식 보따리도 이제는 바닥이 났고 아이의 기운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역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찬이는 이제 숫자를 세다가도 깜빡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득 영감은 아이의 손을 꼭 쥐어주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의 노숙인들도 이제는 찬이의 수호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취객이 아이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면 달수 영감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고 김씨 아저씨는 어디선가 따뜻한 캔커피를 구애와 찬이의 손에 쥐어주어 손을 녹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들 이름 다 외웠어요. 만득 할아버지, 달수 할아버지, 그리고 저기 김씨 아저씨요. 찬이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노숙인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2, 3일 동안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리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그들에게 찬이는 다시 인간의 따뜻한 피가 흐르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무거운 공기를 머금은 채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합실의 높은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이따금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로 밤새 쌓인 먼지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지요. 청량리역의 터줏대감이자 73살의 노숙인 만득 영감은 자신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찬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7살 어린아이의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작은 어깨는 이따금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꿈속의 불안함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아이가 이곳 차가운 벤치에서 엄마를 기다린 지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득 영감은 문득 아이가 입고 있는 남색 모직 코트에 옷깃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바람이 역사의 문틈을 타고 들어와 아이의 가슴팍을 파고들고 있었지요. 노인은 자신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던 만득 영감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빳빳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코트 안쪽 주머니 깊숙한 곳, 보통은 손이 잘 닿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 무언가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비닐에 여러 번 겹겹이 쌓여 있어 습기조차 차지 않은 사진 한 장과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닳아버린 메모지였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사진을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선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가 사진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가람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한 경영자로 이름난 차건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행인들이 버리고 간 신문 귀퉁이에서 혹은 대합실 전광판의 경제 뉴스에서 숱하게 보아온 그 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정말로 이 사람이 찬이의 아버지란 말인가? 만득 영감의 목소리가 적막한 대합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이의 어머니인 이선영이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하며 한자 한자 피를 토하듯 눌러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듯 쭈글쭈글하게 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람그룹의 정당한 핏줄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아빠에게 데려다 주세요. 제 목숨과 바꾼 아이입니다. 메모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던 만득 영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가슴팍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먹으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왔지만 한 어머니의 이토록 숭고하고 처절한 마지막 부탁 앞에서는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만득 영감의 손등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숙인들 사이에서 영악하고 손재주가 빨라 귀손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귀손은 만득 영감이 사진과 메모를 보고 경악하는 모습을 옆 벤치에 누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사진 속 남자가 가람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검은 탐욕이 솟구쳤습니다. 저 아이만 빼돌리면 평생 먹고 살 거액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계산이었습니다. 만득 영감이 잠시 동료인 달수 영감을 깨워 이 사실을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뜬 찰나였습니다. 귀손이 소리 없이 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찬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찬아, 찬아. 일어나 보렴. 조금 전에 역 입구에서 분홍색 스카프를 두른 아주머니를 봤단다. 내 엄마 아니니? 엄마라는 말에 찬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리워하던 엄마였습니다. 잠결에도 엄마라는 말에 찬이의 눈동자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요? 우리 엄마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지금 저기 역 뒤편 주차장 쪽에서 너를 찾고 계시단다. 만득 할아버지는 지금 엄마 마중 나가셨어. 나랑 같이 얼른 가보자. 7살 찬이는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귀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귀손은 찬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역 뒤편 어두운 창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찬이는 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짧은 다리로 열심히 귀손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지고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찬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자 귀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찬이의 팔을 억세게 쥐고 구석진 창고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돈 많은 아저씨들이 올 거야. 그럼 넌 이제 고생 끝이야, 임마. 찬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귀손의 커다란 손이 아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찬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달수 영감을 데리고 벤치로 돌아온 만득 영감은 찬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찬아, 찬아 어디 있느냐? 이놈의 귀손이가 안 보이네. 설마. 청량리역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은 만득 영감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즉시 평소 말수는 적지만 속이 깊은 동료 김씨와 달수 영감을 불렀습니다. 귀손이 그놈이 찬이를 데려갔어. 역 뒤편 창고 쪽으로 가보세. 어서. 노숙인들은 저마다 몽둥이와 손전등을 들고 역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찬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창고 구석이었습니다. 만득 영감이 제일 먼저 달려가 귀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감히 이 어린 것을 두고 무슨 짓이냐? 73살 노인의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만득 영감은 귀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뒤따라온 달수 영감과 김씨 아저씨가 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귀손은 노숙인 기사단의 섰을 퍼런 기세에 눌려 뒷문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찬이는 만득 영감의 품으로 달려들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온다고 해서 잘못했어요. 만득 영감은 아이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 차가운 역에 한순간도 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가람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와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었습니다. 자네들 봤지?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모두의 손자일세. 이 아이를 아빠 품으로 데려다 주기 전까지 우리 노숙자 기사단이 한 목숨 다해 지켜야 해. 만득 영감의 선언에 달수 영감과 김 씨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 찬이의 코트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진실과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위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 화장실로 가서 찬이의 얼굴을 다시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찬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아빠 앞에 서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구걸에 모은 돈으로 따뜻한 물 한 병을 사왔고 누군가는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손수건을 꺼내 찬이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역 광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색 코트를 입은 작은 신사와 그를 호위하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들. 그 비장한 행렬이 청량리역의 자동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발하세. 우리 찬이 아빠 찾으러 가야지. 만득 영감의 신호와 함께 노숙자 기사단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역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제 찬이라는 이름의 작은 열쇠가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찬이의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의 유서와 아버지의 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을 떠난 기차는 차가운 철길을 따라 힘차게 달렸지만 그 속에 몸을 실은 노숙자 기사단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감색 코트를 입은 7살 소년 찬이는 만득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빌딩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평창동의 입구였습니다. 언덕길을 오를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노숙자 기사단의 대장이자 73살인 만득 영감은 찬이가 추울까봐 자신의 낡은 야전상의 깃을 세워 아이의 뺨을 가려주었습니다. 그 뒤를 달수 영감과 김 씨가 호위하듯 따랐습니다. 네 사람의 행색은 기이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어린 신사와 그를 지키는 남루한 새 남자.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들을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눈살을 찌푸리며 비켜갔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람그룹의 후계자 차건우가 사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됨직한 육중한 대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만득 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고 인터폰의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경비원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찬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가람그룹 차건우 회장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유서와 증거도 가지고 왔으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대문 옆에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2명이 쏟아져 나오듯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만득 영감과 노숙인들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거지들이 아침부터 어디서 행패야? 유괴라도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지 못해? 경비원의 거친 손길이 70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만득 영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찬이의 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오. 이 아이를 제 아빠에게 돌려보내주려는 것뿐이란 말이오.
주머니에 회장님 사진과 편지가 다 있단 말이오. 노숙자 기사단의 행동대장 격인 달수 영감과 김 씨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린애가 보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오? 일단 회장님께 보고라도 하란 말이오. 소란이 커지자 저택 안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대문 뒤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람그룹의 안주인이자 차가운 집념을 가진 홍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헤어스타일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눈앞의 노숙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다가 만득 영감의 뒤에 숨은 찬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설이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도우미 이선영의 눈매와 자신의 남편 차건우의 콧날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완벽한 성체를 무너뜨릴 유일한 결점이라는 것을요. 설이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팔짱을 끼고 더욱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죠? 경비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황자들이 대문 앞을 더럽히고 있는데. 만득 영감은 설이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아이는 차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증거가. 설이가 만득 영감의 말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닥치세요. 어디서 유괴한 아이를 데려와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 건우 씨에게 아이라니요.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한 번만 더 했다간 당신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거야. 찬이는 엄마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큰 집과 예쁜 아줌마의 모습에 내심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줌마는 엄마가 말해주었던 아빠의 따뜻한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찬이는 겁에 질려 만득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여기 없어요? 아이가 입을 떼는 순간 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찬이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7살 작은 아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찬이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이 더러운 거지들이 아이를 앞세워 사기를 치고 있다고 신고해. 설이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경악하며 경비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꺼내들고 노숙자 기사단을 위협했습니다. 만득 영감은 바닥에 넘어진 찬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람이 어찌 이리 독할 수가 있소. 핏줄을 눈앞에 두고 어찌 이러느냐 말이오. 만득 영감이 절규했지만 대문은 냉정하게 닫혔습니다. 쾅 하는 쇳소리가 평창동의 고요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노숙인들을 길바닥으로 밀어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감옥 갈 줄 알아.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4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그 높은 성벽 아래서 차갑게 내팽개쳐진 뒤 청량리역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지하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찬이와 노숙인 일행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낯설고 시리기만 했지요. 노숙자 기사단의 대장이자 73살의 노련한 노인 만득 영감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찬이의 작은 손을 연신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며 긁힌 아이의 손바닥에 붙인 반창고가 노인의 가슴을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청량리역 대합실 구석 벤치에 다시 모여 앉은 기사 단원들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역전에서 15년을 버텨온 행동대장 달수 영감은 억울함에 못 이겨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말수가 적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조력자 김씨 아저씨는 말없이 찬이의 남색 코트에 묻은 흙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형님,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아니요. 그 부잣집 마누라 눈빛을 보니 우리 같은 사람 말은 씨알도 안 먹히겠던데. 경찰에 신고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겁이 나서 달수 영감이 쉰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처지에서 경찰은 도리어 두려운 존재였지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러 갔음에도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몰리기 십상인 것이 그들의 고단한 현실이었습니다. 만득 영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 든 아이의 어머니 이선영의 유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비록 종이는 낡고 눈물에 젖어 얼룩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만큼은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대문이 안 열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야지. 그들이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빌려야겠네. 만득 영감이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사흘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사람답지 않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량리역 주변을 뒤져버려진 대형 가전제품 박스 몇 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글씨를 정갈하게 쓴다고 정평이 났던 김씨 아저씨에게 매직을 건넸습니다. 김씨 여기다가 크게 적게 가람그룹 차건우 회장은 이 아이를 보아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이네. 노숙인들은 저마다 박스 판자를 하나씩 들고 정성스럽게 글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사연을 적었고 누군가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적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노숙인들도 옆에서 판자를 잡아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대합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자 기사단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은 출근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 무채색의 인파 속으로 기묘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가람그룹에 숨겨진 핏줄인 7살 소년 찬이는 다시 한번 남색 모직 코트의 깃을 바짝 세우고 만득 영감의 손을 잡은 채 광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찬이의 양옆으로는 청량리역의 수호자들인 만득 영감과 달수 영감 그리고 김씨 아저씨가 커다란 판자를 들고 섰습니다. 판자에는 서툰 듯하지만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 대부분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흔한 노숙인들의 구걸이나 시위라고 생각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지나쳐갔지요. 하지만 만득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찬이의 손을 더욱 꽉 쥐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잠시만 이 아이를 보아주세요. 이 아이는 가람그룹 차건우 회장의 아들입니다. 아이는 아빠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억울한 사연을 보아주세요. 73살 노인의 절규가 광장의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노숙인들 사이에 서 있는 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노숙 생활로 얼굴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남색 코트를 입고 꼿꼿이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풍모였지요.
게다가 아이의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사진 속 남자는 경제 뉴스에서 흔히 보던 가람그룹의 수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애 좀 봐. 정말 차 회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설마 진짜일까? 노숙자들이 애를 데리고 저러는 거 보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민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어떤 청년은 찬이의 사연이 담긴 판자를 정성스럽게 사진 찍어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올렸습니다. 찬이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겁이 났지만 만득 할아버지의 손이 주는 온기를 믿으며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판자 옆에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정중하게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수하고도 예의 바른 모습은 차가운 도심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춥지 않니? 이거라도 좀 마시렴. 어느 아주머니가 따뜻한 우유와 빵을 찬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주고 핫팩을 건네주며 찬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의 온기가 모여 찬이를 감싸 안는 거대한 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은 온통 청량리역의 꼬마 신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짧은 영상물과 사진들은 삽시간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지요. 가람그룹의 후계자와 똑 닮은 아이가 노숙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아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찬이를 내쫓았던 본부인 홍설이의 악행을 의심하는 글들과 아이를 지켜주는 노숙인들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형님,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들 우리 찬이 응원한다고 난리입니다. 달수 영감이 스마트폰을 가진 시민의 화면을 곁눈질하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만득 영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찬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이목이 쏠릴수록 가람그룹의 저항 또한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질 무렵 광장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찬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청량리역의 수호자 만득 영감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DNA 검사든 뭐든 다 응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눈을 보고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시각 가람그룹의 집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서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했고 그 소식은 마침내 찬이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친부 차건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의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힐 때까지 찬이와 노숙자 기사단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민들은 그들 주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따뜻한 음료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노숙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마치 성탄절의 한 장면처럼 포근하고 성스러웠습니다. 찬이는 어느덧 만득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만득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아직 안 올까요? 엄마가 길을 많이 헤매나 봐요. 찬이가 잠결에 묻자 만득 영감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느라 조금 늦으시는 모양이다. 우리 찬이가 여기서 이렇게 씩씩하게 아빠를 부르고 있으니 엄마도 그 소리를 듣고 곧 오실 게다. 아빠를 만나면 엄마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만득 영감은 아이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야전상의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응, 아빠를 만나면 아빠한테 엄마 데려오라고 할 거예요. 아빠는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를 금방 찾아주겠죠? 아이의 천진난만한 믿음에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찬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빠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엄마도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기다림이 광장을 메운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만득 영감은 아이를 고쳐 안으며 광장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뉴스를 통해 진실을 접했을 누군가가 달려올 길목을 향해 말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겨울 추위를 잊게 할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노숙인들의 손에서 시작되어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청량리역의 꼬마 신사 찬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 이름 없는 노숙인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기사가 되어 아이의 앞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찬이의 숫자는 이제 100을 넘어 아빠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한 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지만 가람그룹 본사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람그룹의 젊은 수장이자 차가운 이성을 지닌 경영자 차건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요. 화면 속에는 수많은 시민에 둘러싸인 채 남색 코트를 입고 서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 있는 청량리역의 꼬마 신사 찬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비서로부터 소동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건우는 그저 흔한 사기극이라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사와 영상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자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영상을 재생했지요. 화면 속 7살 찬이가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는 순간 건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고 무엇보다 그 맑은 눈망울 속에는 7년 전 말도 없이 사라졌던 입주 도우미였던 선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건우는 즉시 비서실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수행원들도 물리친 채 직접 차를 몰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핏줄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광장은 여전히 수많은 시민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노숙자 기사단의 대장인 73살 만득 영감은 찬이를 자신의 품에 꼭 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찬이는 밀려드는 졸음을 참으며 만득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지요. 그때 광장 한쪽에서 인파가 갈라지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우가 성큼성큼 찬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회장이 직접 광장에 나타난 것이지요. 건우의 시선은 오직 만득 영감의 품에 안긴 작은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찬이의 뽀얀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손바닥의 반창고를 본 순간 건우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통증으로 조여왔습니다. 만득 영감은 건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가람그룹 차건우 회장님이 맞으시지요. 이 아이를 보십시오. 당신의 핏줄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목숨과 바꾼 진실이 여기 이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득 영감의 묵직한 목소리에 건우는 천천히 찬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건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찬이는 겁에 질린 듯 만득 할아버지의 뒤로 숨으려다 건우의 눈을 마주하고는 멈칫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이구나.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찬이는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우의 얼굴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빠가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말한 영웅 아빠 맞아요? 찬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건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찬이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남색 코트에서 배어나오는 옅은 비누 향기에 건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찬아. 건우는 찬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도 이 눈물겨운 상봉 장면에 숨을 죽였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량리역의 수호자 만득 영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허허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사흘 밤낮을 지켜온 이 아이가 드디어 안전한 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안도감이 노인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찬이의 코트 속에서 나온 선영의 유서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냉혹한 안주인 홍설이가 저지른 비열한 모함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쫓겨나 홀로 죽어갔을 선영의 고통을 깨달은 건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건우는 즉시 홍설이를 저택에서 퇴출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가람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에서 한순간에 이방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었지요. 건우는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가람그룹과 관련된 모든 지위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길거리로 한 푼의 위자료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광장에서 아이를 밀치던 그녀의 모습이 온 국민에게 박제된 이상 그녀를 받아줄 사교계나 친정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안주인에서 순식간에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만개할 무렵 찬이는 이제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예전에 겸손하고 맑은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찬이의 뜻에 따라 청량리역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노숙인들을 위해 최신 시설을 갖춘 청량리 기사단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발판이 되어 주었지요. 매주 토요일 오전이 되면 가람그룹의 저택 앞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합니다. 남색 코트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을 한 찬이가 건우의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탑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청량리역 인근의 재단 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찬이가 입구에 들어서며 외치면
정갈한 옷차림을 한 재단의 명예이사장이 된 만득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아이를 맞이합니다. 달수 영감과 김씨 아저씨도 이제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재단의 운영을 도우며 찬이를 반갑게 반겨주지요. 찬이는 주말마다 이곳에서 만득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급식 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건우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찬이가 배운 그 따뜻한 온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비록 선영은 곁에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청량리역의 차가운 벤치에서 시작되어 이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의 전광판은 오늘도 쉼없이 열차 시각을 알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이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이 살아 숨쉬는 희망의 광장이었습니다. 7살 소년 찬이와 73살 노인 만득 할아버지가 함께 걷는 그 길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